병원비로 결혼 자금을 다 썼다고 하자 약혼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못하겠네. 각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앞에 섰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었죠. 그 순간 그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거기 갔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은 좁았지만 퇴근 후 와인 한 잔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평범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고 저는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하게 살면 괜찮은 삶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능력을 인정받았고 승진도 했습니다. 그해 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을에 결혼 예정이었고 웨딩홀도 예약해뒀고 드레스도 맞춰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하며 축하해줬고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살면서 큰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처럼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명품 가방을 사는 건 어려웠지만 그게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제가 부모님 조언을 무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상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그 사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니? 1년만 더 지켜봐. 결혼은 평생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30이 넘었어요. 더 기다리면 뭐 달라져요? 2년 사귀었으면 충분하죠. 그 사람 진심 알아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거야.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 엄마는 왜 맨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착해요. 나한테 잘해주고요.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저부터 성숙해야 한다는 걸요. 그 사람 이름은 강민혁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배로 만났고 알고 지낸 지는 7년쯤 됐지만 연애를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해주는 선배였고 나중엔 든든한 친구였고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민혁 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저보다 조금 낮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 나가고 밤늦게까지 도면 그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 건 건물 짓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저도 덩달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늘 다정했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해도 전화하면 받아줬고 제가 힘들어하면 괜찮아. 내가 최고야 하며 위로해줬습니다. 기념일엔 꼭 편지를 써줬고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다정함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여유 있을 때, 저를 필요로 할 때만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땐 그 다정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단단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조건부였다는 걸요. 처음 상견례는 순조로웠습니다. 민혁 씨 부모님은 부산에 사셨고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분위기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민서 씨가 똑 부러지고 일도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민혁 오빠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두 분이 서로 아껴주니까 우리야 뭐 걱정 없죠. 결혼하면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 상견례 자리는 화기애애했고 양가 부모님 모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민혁 씨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잘 될 거야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희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할지, 살림은 어떻게 장만할지, 예식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민혁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 부모님 도움 최소한으로만 받고 우리가 번 돈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떳떳하잖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고 우리 힘으로 꾸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요. 우리 힘으로라는 말이 사실은 내 힘으로를 뜻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혁이라는 사람에게는 늘 어떤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저 성공하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급함을 함께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조급함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민서야, 우리 신혼집 어디로 할까? 나는 강남 쪽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면 부자 동네가 환경도 좋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강남은 전세금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우리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께 좀 도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우리 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도움 최소한으로만 받기로 했고요. 그건 그렇지만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 괜찮은 동네에서 시작해야 나중에 집 살 때도 유리하고.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신혼집, 예식장, 허니문, 살림장만. 모든 부분에서 민혁 씨는 늘 좀 더 나은 걸로 하려고 했고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좋은 걸 원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좀 더 나은 것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였습니다. 민서야, 너네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왜요? 우리 똑같이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집은 사정이 좀 다르잖아. 내가 알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이 요즘 안 좋으시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겠어. 그럼 우리가 줄이면 되죠. 예식장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고. 아니, 왜 우리가 줄여야 돼? 내 부모님은 괜찮으시잖아. 약국도 잘 되신다며?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은 다 너한테 주실 거잖아.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게요. 민혁 씨는 제 부모님 형편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약국 매출이 어떤지,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처음엔 결혼 준비하면서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민서야, 부모님이 너 결혼할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것 같아? 글쎄요, 아직 말씀 안 꺼내봤는데요. 야, 그런 거 미리 알아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계획은 우리 예산 안에서 세우면 되잖아요. 에이, 그렇게 따박따박 계산하지 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민혁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민서 씨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애들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에요, 저희야 뭐.
애들이 알아서 잘하니까요. 그래도 신혼집 준비라든지 이것저것 도와주셔야 할 텐데 요즘 젊은 애들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저희는 애들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요. 필요하면 조금씩 돕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들 힘으로 하게 하려고요. 그러자 민혁 씨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딸 시집 보내시는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겠어요. 저희는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못 도와주는데 민서 씨네는 약국도 하시고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우리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희도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데 부모가 나서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이고, 실질적으로 다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민혁 씨는 제 눈치를 보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괜찮겠니? 네. 뭐가요? 저쪽 집안 분위기가 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민서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아빠, 저 이미 청첩장도 돌렸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혁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부모님께 한 번만 말씀드려봐. 신혼집 보증금 좀 보태주시면 안 되냐고. 오빠, 우리 스스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 둘 다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강남에 집을 구해? 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돈인데. 그래도 지금은 부모님 돈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야, 너 진짜 답답하다. 내가 부탁하면 안 주실 분들이야? 딸 시집 보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너 나랑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하며 민혁 씨는 화를 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인색한 건가? 부모님께 부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혁 씨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여유를 원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민혁 씨 비위를 맞추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엄마, 아빠, 신혼집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정말 너희 둘이 함께 결정한 거니? 네, 그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혁 씨 혼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혼당할까봐 싸우기 싫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 결혼시키는 일인데 아깝지 않으시다며 웃으며 건네주셨습니다. 민혁 씨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역시 내 부모님이 최고야. 이제 우리 강남에 괜찮은 집 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민혁 씨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제가 일하는 시간엔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사고 났어.
지금 응급실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아빠가요? 무슨 사고요? 약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대. 119 불러서 지금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민서야,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응급의료센터야. 지금 빨리 와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팀장님께 급히 말씀드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이실까? 심각하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걸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중이야. 뇌출혈이요? 아빠가 왜 갑자기?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약국에서 손님 약 조제해 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다행히 손님이 바로 119 불러주셔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그때 민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갑자기 나갔다고 들었는데. 오빠, 우리 아빠가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뭐? 장인어른이? 어느 병원이야?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제 곁에 와줄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동생 민준이도 긴급 외박을 받아 병원에 왔고 친척 어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혁 씨도 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와서 제 손을 잡아주고 엄마를 위로해줬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건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우리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출혈량이 많아서 당분간은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의식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의식 회복이요? 그럼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건가요? 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엄마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고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온몸에 튜브를 꽂고 계신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손을 잡았지만 아빠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민혁 씨는 저녁 늦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민서야, 미안한데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야 돼서 내가 신입이라 빠지기가 좀. 대신 내일 퇴근하고 바로 올게. 응, 괜찮아. 오빠도 힘들 텐데 고마워. 어머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민혁 씨가 떠나고 저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빠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급히 연락해서 일주일 휴가를 냈고 동생도 특별 외박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를 돌보고 아빠 상태를 체크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민혁 씨는 처음 며칠은 매일 왔지만 나흘째부터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라며 이틀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와도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가곤 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근데 솔직히 지금 내가 여기 계속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차라리 회사 일 잘해서 나중에 병원비라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서운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힘들 때 좀 더 곁에 있어주면 안 되나? 하지만 저는 그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도 바쁠 텐데 제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일주일이 지나고 아빠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민서예요. 아빠는 저를 보시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은 우리 가족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한 건 다행이지만 뇌출혈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나 운동 장애가 올 수 있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요. 그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그리고 재활병원.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약국은 어떻게 하지?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걱정됐던 건 석 달 후로 다가온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 씨가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식 날짜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민혁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장인어른 괜찮아지신다며? 괜찮아지시긴 하는데 재활 치료를 오래 해야 한대요. 석 달 안에는 퇴원도 힘들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제가 결혼식 준비하는 건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요. 민서야, 근데 우리 이미 예식장도 잡았고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지금 미루면 손해가 얼마나 큰데. 알아요. 근데 아빠가 이러신데 제가 어떻게 웃으면서 결혼식을 하겠어요. 민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날짜만 좀 미루자. 반년 뒤로. 그때쯤이면 장인어른도 많이 나아지시겠지.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민혁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2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습니다. 민서야.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약국은 괜찮아요. 엄마가 임시로 약사 선생님 구하셔서 운영하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아빠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실까요? 저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낮에는 약국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병원에 오셔서 아빠를 돌보셨습니다. 둘 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비였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수술비,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었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한데 내가 모아둔 돈 있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있어요. 얼마나 있니? 한 3천만 원 정도요.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병원비 내고 나니까 통장에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약국 정리되면 꼭 갚을게. 엄마, 무슨 소리예요? 빌린다는 게 제 돈 쓰는 거 당연하죠. 필요한 만큼 다 쓰세요. 고맙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저는 제 통장에 있던 돈 2천만 원을 엄마께 드렸습니다. 원래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혁 씨한테 결혼 날짜를 미루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전세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서야, 우리 전세 계약 다음 달까지잖아. 그때까지 잔금 넣어야 하는데. 아, 맞다. 잔금이 얼마였더라? 3천만 원. 제가 말이 없자 민혁 씨가 물었습니다. 왜? 준비 안 됐어? 오빠 미안한데. 지금 제가 돈을 다 병원비로 썼거든요. 뭐? 민혁 씨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썼는데? 2천만 원이요.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야, 김민서. 그건 우리 결혼 자금이잖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마음대로요? 우리 아빠 병원비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 집 지금 상황.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 준비하는 사이인데. 민혁 씨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제가 병원비 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진다는 거지. 전세 계약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집 놓치면 우리 어디서 살아? 그럼 좀 더 저렴한 곳 알아보면 안 돼요?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 구했는데. 강남에 그 가격에 그런 집 없어. 민혁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내 부모님한테 다시 부탁해봐. 네. 부모님한테 전세잔금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내가 받은 5천만 원 중에 남은 거라도. 오빠, 그 돈도 이미 다 썼어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아? 저는 민혁 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지금 우리 집 상황 알잖아요. 아빠 쓰러지시고 약국도 제대로 못 돌아가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해요? 그래도 내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오빠 부모님은요? 오빠 부모님한테는 부탁 안 해요? 민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 내가 알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도 안 좋고 우리 집은 지금 더 안 좋아요.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그러니까 더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아프신데 우리한테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 당연히 서로 도와야지. 도와야죠.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부모님 도와야 할 때예요. 오빠가 이해해줘야죠.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전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결혼을 더 미루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집을 구하든가 해야죠. 민혁 씨는 화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근데 민서야,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내 집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민혁 씨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회사 일찍 가야 돼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혁 씨와의 대화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서너 번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미안. 늘 같은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돈 얘기였습니다. 민서야, 그래도 전세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제가 지금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내 부모님은? 아빠 재활치료 때문에 돈 계속 나가요. 엄마도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내요. 에휴, 답답하네. 민혁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집안 형편이 괜찮아서 좋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짐이요? 응. 내 아버지 병원비, 재활비, 약국 운영비. 다 내가 부담해야 하잖아. 그럼 우리 결혼 자금은 언제 모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아. 근데 나도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 우리 결혼은 언제 하고, 집은 언제 구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안정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혁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오빠 태도 보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집안이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 현실적인 얘기요? 오빠는 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로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입장이 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민혁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민서, 너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민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지 알아? 내 부모님 눈치 보느라, 내 집안 형편 맞춰주느라. 근데 이게 보답이야? 양보요? 오빠가 뭘 양보했는데요? 전세금도 내 부모님 도움받기로 했잖아. 나는 내 자존심 꺾고 그거 받아들였어. 그건 오빠가 원한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내 집안 때문에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너도 책임져. 책임이요? 너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쓴 돈 있잖아. 그거 다 돌려줘.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쓴 돈이 뭐가 있는데요? 반지 샀잖아. 200만 원. 그건 제 약혼 반지잖아요. 파혼하면 돌려주는 거 아니야? 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민혁 씨한테 던졌습니다. 여기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내가 계산한 게 대충 300만 원쯤 돼. 데이트 비용을 왜 돌려줘요? 결혼 전제로 만난 거잖아. 결혼 안 하면 돌려받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말 되지. 나는 손해보기 싫어. 너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이 다 틀어졌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돈 계산하시죠. 그럼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제가 오빠 취업 준비할 때 도와준 거. 학원비 150만 원, 자격증 시험비 50만 원, 그때 생활비 도와준 거 매달 30만 원씩 6개월이니까 180만 원. 합계 380만 원이요. 민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오빠 지금 다니는 회사. 제가 추천해서 들어간 거 알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죠. 오빠 그 회사 못 들어갔으면 지금 연봉의 절반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제 덕 톡톡히 본 거죠. 저는 처음으로 민혁 씨한테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제 고모부 회사라는 것. 제가 고모부한테 부탁해서 민혁 씨를 넣어준 것. 민혁 씨가 모르게 제가 도와준 것. 민혁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네. 오빠 실력으로 그 회사 못 들어갔어요. 제가 뒤에서 도와줬죠. 너, 왜 그런 걸 지금 말해? 오빠가 돈 계산하자고 해서요. 그럼 저도 제대로 계산해야죠. 저는 민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요. 서로 상처만 주지 말고. 민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끝내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민혁 씨와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파혼 소식을 알리고 예식장 취소하고 이미 받은 축의금 돌려주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셨습니다. 민서야, 괜찮겠니?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지금 헤어진 게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2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파혼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고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너 민혁이랑 헤어졌다며? 네, 고모. 결혼 앞두고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 고모도 들었어. 근데 민서야, 너 그거 아니? 뭐요? 민혁이가 우리 회사 그만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에 사표 냈어. 그냥 개인 사유라고만 하고. 그리고 민서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고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민혁이가 우리 회사 다니면서 내 이름 많이 팔고 다녔어. 제 이름을요? 응. 자기 약혼녀가 대기업 다니고 약혼녀 집안이 잘 산다고.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날 때도 내 집안 배경을 은근히 내세우고 다녔다더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회사 동료들한테 돈도 빌렸어. 곧 결혼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약혼녀 집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그래도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 필요하다면서. 얼마나요?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500만 원은 넘을 거야. 몇 명한테서 조금씩 빌렸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몰랐을까요? 너한테는 당연히 말 안 했겠지. 그리고 민서야, 하나 더. 민혁이가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경고받은 적 있어. 네. 여자 인턴한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인사팀에서 경고 처분했는데 그것도 내 덕분에 조용히 넘어간 거야. 고모부가 너 생각해서 봐준 거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알던 민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민혁 씨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고모,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사실 고모가 처음부터 그 친구 별로였어. 내가 좋아하니까 참았지.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인성이 별로더라. 어떤 점이요? 일단 책임감이 없어. 자기 실수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공은 혼자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팀원들이 다 싫어했어. 근데 내 고모부가 민서 약혼자니까 참아라 해서 참았던 거지.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소문이 있었어. 무슨 소문이요? 민혁이가 너랑 사귀면서 다른 여자도 만났다는 소문. 확인은 못했어. 근데 회식 자리에서 여자들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그랬다더라.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모,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은 듣기 힘들어요. 미안해, 민서야.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친구랑 헤어진 거 잘한 거야. 진짜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혁 씨가 예전에 준 선물들을 정리했습니다. 편지, 사진, 작은 기념품들. 하나하나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다가 나중에 변한 걸까? 그런데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혁 씨가 1년 전에 준 편지였는데 편지 뒷면에 뭔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 1. 약혼 내년 봄 2. 전세금 지원받기 최소 5천 3. 결혼 후 장인 사업 참여 가능성 타진 4. 예비 민서 친구 지원이.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저와의 연애가, 결혼이 전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그냥 계획의 일부로 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민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 났어? 오빠가 준 편지 뒷면에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서야, 그거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보이는데요. 오빠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죠?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좋아했어. 근데 뭐요? 솔직히 말할게. 너랑 사귀면서 내 집안 배경이 좋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결혼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싶었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사랑한 거잖아요. 사랑도 했어. 근데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잖아. 요즘 세상에 사랑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나는 당신 집안 배경 때문에 만나고 싶다고. 그럼 너 만나줬겠어? 당연히 안 만나줬죠. 그래서 안 말한 거지. 그리고 민서야, 너도 나한테 혜택 받은 거 있잖아. 무슨 혜택이요? 나처럼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 만나본 적 있어? 너 나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걸?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정신과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 오빠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고모한테 다 들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동료들한테 돈 빌린 것도, 성희롱으로 경고받은 것도,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연락처 물어다닌 것도 다 알아요. 오빠 같은 사람이랑 헤어진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야, 김민서. 너 지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한테 빌린 돈 꼭 갚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고모한테 말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게 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지만 결혼 전에 알아낸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2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끝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민혁 씨와 완전히 연을 끊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빠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하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습니다. 민서야, 너 결혼은? 아빠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파혼한 게 다행이에요. 미안하다. 아빠가 건강했으면. 아빠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아프신 덕분에 그 사람 본 모습을 알게 됐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너 민혁이 소식 들었어?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친구 완전히 망했어. 고모는 민혁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줬습니다. 먼저 회사 동료들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한 명이 고모부한테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고모부가 민혁 씨한테 연락했답니다.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모부가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 사정사정하면서 시간 좀 달라고. 근데 고모부가 안 들어줬어. 이미 몇 달째 미루고 있었던 거라서. 결국 민혁 씨는 돈을 갚기 위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여유가 없었고 결국 민혁 씨는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더군요. 그리고 민서야,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민혁이가 새 여자친구 사귄대. 벌써요? 응. 너랑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내 친구 지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뒷면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비 플랜이었나 보네요. 그러게. 근데 지원이 부모님이 반대한대. 민혁이 신용 조회해 보니까 대출도 여러 개 있고 카드 연체도 있고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더라. 당연하죠. 그리고 민혁이가 이직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는데 다 떨어진대.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 전화 오는 곳마다 사실대로 말해줬거든. 무슨 사실이요? 근무 태도, 불량,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성희롱 경고 이력. 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망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고모,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그 사람 얘기 그만해요. 알았어. 근데 민서야,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민혁이가 너 험담하고 다닌단다. 내가 자기를 이용해 먹고 버렸다고, 내 집안이 사실은 잘 살지도 않고 성격도 이상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 나쁘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 사람 수준이 그런걸요. 고모는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민서 어른 다 됐네. 그래,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혁 씨는 왜 저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 변한 걸까?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처음부터 조금은 그런 면이 있었고 제가 그걸 못 본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면이 점점 더 커진 거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겨뒀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날 뿐이죠. 그로부터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혁 씨가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아빠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복도에서 민혁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서야.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왜 여기 있어요? 너 좀 보려고.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는데요. 돌아가세요. 민서야, 제발. 5분만. 민혁 씨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전체적으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는 병원 로비로 갔습니다. 민혁 씨가 따라왔습니다. 뭔데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나 진심이야. 너 없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오빠, 지원이는요? 새 여자친구 사귄다며요? 민혁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헤어졌어. 지원이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차선책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저는 민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저한테 온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저를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오빠 상황이 어려워져서예요? 민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빤 힘든 상황에서 실수한 거니까. 근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걸 사랑했으니까. 민서야. 그리고 오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 돈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여기 왔을까요? 민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잘 살아요, 오빠.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서야. 민혁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민서야, 제발. 나 진짜 힘들어. 회사도 못 구하겠고, 빚도 있고, 부모님도 실망하시고, 너라도 돌아와줘. 그게 제 문제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인생은 오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한테 기대지 말고 오빠 스스로 해결하세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민혁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2년 동안 데이트하면서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데. 양보요? 오빠가 뭘 양보했는데요? 제 돈으로 데이트하고, 제 인맥으로 취직하고, 제 집안 배경 이용해서 회사에서 잘난 척하고. 그게 양보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아니에요. 오빤 오빠 자신만 사랑했어요. 저는 그냥 오빠 인생의 도구였을 뿐이고요. 저는 민혁 씨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민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야,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민혁 씨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본 민혁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민혁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다. 나는 배웠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민혁 씨와 완전히 결별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민서야, 이제 아빠 걱정하지 마. 많이 나아졌어. 알아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민서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아빠, 또 그 얘기예요? 저 아직 33이에요.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하죠. 아빠는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아빠가 아프는 바람에 내 결혼까지 망쳤잖니.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아빠 덕분에 잘못된 결혼을 피한 거예요. 진짜예요. 엄마도 많이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약국은 임시로 고용했던 약사 선생님이 정식으로 일하게 되셨고, 엄마는 아빠 간병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획도 제안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더 단단해진 느낌? 그런가요? 제가요? 응. 전에는 좀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중심이 잡힌 것 같아요. 좋은 변화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요. 예전에 저는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30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압박,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이제는 제 기준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왜요, 고모? 고모부 회사에서 창립 기념 파티 하거든. 너도 좀 와줘.
내 덕분에 회사가 위기를 넘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민혁이 문제를 빨리 정리한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 내가 그 친구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야. 고모,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튼 와. 좋은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 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고모, 저 소개팅 관심 없어요. 알아. 그냥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해. 너도 이제 팀장급 될 나이잖아. 인맥 쌓는 게 중요해. 그 말에 수긍이 가서 저는 파티에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민서야. 고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민서 예뻐졌다. 확실히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고모, 무슨 소리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자, 이리 와서 인사해. 고모는 저를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대부분 고모부 회사 임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민서 씨, 여기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장이신 강준혁 이사님. 이사님, 여기 우리 조카 민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민서 씨.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요? 민혁 씨 이야기요. 그 친구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셨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 빨리 내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강준혁 이사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될까요? 정장 차림이 잘 어울렸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민서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저는 미래제약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미래제약이요? 좋은 회사네요. 저도 예전에 제약 쪽 일했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쪽 업계 작은데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민서 씨, 혹시 명함 있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명함을 건넸고 강준혁 이사님도 명함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업무적으로 협업할 일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날 파티는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준혁 이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서 씨, 안녕하세요. 저번에 파티에서 뵀던 강준혁입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점심 식사 가능하신가요? 업무 협업건으로 의논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수요일 어떠세요? 좋아요. 수요일 점심 저는 강준혁 이사님과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협업건인지 궁금했어요. 강준혁 이사님은 우리 회사와 고모부 회사 간의 파트너십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협업이었는데 꽤 흥미로웠습니다. 민서 씨가 마케팅 쪽 전문가시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기회네요. 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업무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서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요즘은 아버지 병원 다녀오고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운동하고 책 읽고 가끔 등산도 가고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머리 식히는데 최고거든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강준혁 이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식사 한 번 더 할까요? 업무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민혁 씨랑 헤어진 지 겨우 6개월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왜 안 돼? 나는 충분히 회복했어. 새로운 시작을 해도 괜찮아. 좋아요. 강준혁 이사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강준혁 이사님은 아니, 이제는 준혁 씨라고 부르는데 민혁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혁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습니다. 민서 씨, 저는 민서 씨가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좋아요.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긍정적인 모습이 멋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민서 씨, 전 남자친구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왜요?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민서 씨 같은 분을 놓쳤을까? 저는 민혁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파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혁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이에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존중과 신뢰도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민서 씨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은 진짜라고. 저도요, 준혁 씨.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서 씨, 장인어른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벌써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서 씨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준혁 씨는 우리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빠는 준혁 씨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엄마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민혁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이 친구는 진짜 민서 너를 좋아하는 게 보여. 저도 느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준혁 씨와 사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아빠는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른쪽 팔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약국 일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민서야, 아빠 이제 괜찮아. 알아요, 아빠. 근데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각 좀 해봐라. 준혁이 그 친구 괜찮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그 얘기 꺼내시네요. 당연하지.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놓치지 마라.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진행했던 협업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고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서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팀장이 되고 나니 일에 대한 책임감도 커졌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컸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민혁 씨와는 달리 준혁 씨와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야, 민혁 씨 결혼한다며? 네. 민혁 씨가요? 응. 다음 달에 결혼한대. 신부가 지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이는 예전에 민혁 씨가 저랑 헤어지고 사귀려고 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지원이 부모님이 반대하셨다고 했지 않아요? 그랬는데 결국 허락하셨나 봐.
민혁이가 취직했다더라. 어디로요? 작은 회사래. 연봉은 별로인데 어쨌든 정규직이니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결혼을 하는구나. 질투나 후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원이는 괜찮을까? 민혁 씨가 변했을까? 하지만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니까요. 청첩장 받았어? 아니. 그렇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혁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민혁 씨가 결혼한대요. 그래요?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미 다 놓아버린 거니까. 민서 씨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다. 나는 민서 씨가 전 남자친구 결혼 소식 듣고 흔들릴까봐 걱정했거든요. 흔들릴 리 없어요. 저는 이미 더 좋은 사람을 만났는걸요. 준혁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민서야.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 저였다면 민혁 씨 결혼 소식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변했다면 어쩌지? 같은 생각으로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민혁 씨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별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잊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냥 담담해지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소식에 더 이상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놓아버린 거였습니다. 몇 주 후 준혁 씨가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 만난 지 1년 됐잖아요. 아, 맞다. 저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기념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준혁 씨. 제가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민서 씨 바쁜 거 알아요. 대신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받아주세요. 준혁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더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와, 예뻐요. 민서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해드릴게요. 준혁 씨가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준혁 씨.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민서 씨랑 이 1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민서 씨 덕분에 많이 성장했고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준혁 씨. 그래서 민서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준혁 씨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저는 민서 씨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서 씨의 기쁨도 슬픔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민혁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라는 안도감이었다면 지금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제 손에 끼워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해요, 민서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부모님께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정말? 준혁이가? 네. 엄마와 아빠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축하한다, 민서야.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준혁 씨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3년 전 민혁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다. 그때는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준혁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민혁 씨와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배경도 돈도 외모도 아니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을 찾았다. 민혁 씨한테 감사한다. 그 사람과의 이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준혁 씨한테 감사한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고 더 현명한 사람으로. 어떠신가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한 여자의 성장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